중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맥도날드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맥도날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외고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조기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맥도날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상력을 한번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항상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햄버거라는 게 너무 먹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아무리 상류층으로 자랐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이죠. 북한 상위 1% 특권층의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북한에서 살 때는 이제 19년 살았죠. 19년 동안 흔히 말하는 평양의 도련님으로 살았었죠. 많은 탈북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1990년대 후반의 그 고난의 행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안은 고난의 행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북한 조선노동당에서는 상당히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도 북한 당국에 외화를 벌어다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밖에 없었고 고등학교도 평양의 외고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외국어 학원을 입학을 했고 대원 외국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도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은 남들이 다 겪었던 그 가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면서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물질적인 만족면에서는 사실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유가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잖아요. 북한은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는 제가 좀 일하다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러면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리프레시로. 북한은 여행도 못 갑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전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은 그런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만족만 있다고 그것이 그냥 삶의 전부일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물질적인 만족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른 만족들이 다 보장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하는 거라고 봐요. 다른 만족들, 즉 내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점이 저는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제가 국정원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어요. 3주 넘게 받았었는데 그 조사하시는 분도 이제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고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출세의 길이 그냥 쭉 고장이 되어 있는 인물이 왜 굳이 아무도 없는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유학을 한 2년 정도를 북경에서 했었거든요. 북경대에서 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있을 때 제가 북한을 바라보던 입장은 그럼에도 뭔가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었고 그리고 김씨일가에 대한 추구성심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생각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한테 제공해 주지는 못했었는데 유학을 하면서 인터넷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었던 그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특히나 이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이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각종 수정을 다 갖다 붙여도 더하지 않은 그런 폭정 국가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분노를 느꼈었고 특히나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도 핵개발에 올인하는 이런 점들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이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반감을 가지고 사실 독서의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같이 뜻이 있는 친구들과 나중에 북한 체제를 좀 변화시켜 보고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모든 활동들에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유학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 중에 충격받거나 분노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북한에 관련해서 위키백과를 읽어보다가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거든요.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약 1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전대미문의 대규모 재난인데 북한에서 1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다른 일반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패를 내려야 될 정도의 위기인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100명이 어느 지역에서 굶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0명이 굶어 죽었다 해도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건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도 이 북한 정권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점. 저는 그 정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굶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있던 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또한 더 저의 화를 돋구었던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와중에
김정일이 했던 짓은 아버지를 생전 모습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당시 사무실로 쓰던 금수산 그 주석궁을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증축하면서 여기에 8억 달러를 쓴 겁니다. 거의 1조를 쓴 거죠. 1조를. 말이 됩니까 이게? 8억 달러면은 옥수수 15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150만 톤의 옥수수라면은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굶어 죽던 안 죽던지 간에 자기는 그저 자기 죽은 아버지를 시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지도자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살인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그 부분에서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저서에 맥도날드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에 처음 나갔을 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는 당연히 고급 뷔페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맥도날드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맥도날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외고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조기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맥도날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당 지역에서. 저는 이미지상으로만 상상력으로만 느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도 항상 그 맥도날드의 이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햄버거라는 게 너무 먹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아무리 상류층으로 자랐어도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이죠. 북경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먹어보고 싶었던 게 그 맥도날드였고 그때 2세트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웠거든요. 지금도 맥도날드는 좋아합니다. 유학 중 탈주를 결심했을 때 꼭 한국으로만 올 수 있던 건가요? 보통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도 갈 수 있고요. 한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제가 선택을 해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탈출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 초반에서 중반까지 삶은 고난의 역사였어요. 저한테는 21살의 나이에 왔는데 부모님도 없고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정말 고립무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겨진 무인도에 남겨진 느낌이었고 북한에서의 김금역은 나름 집안 환경도 좋고 교육도 잘 받았고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한국에서의 김금역은 21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이 되는 북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단 말이죠.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국가로부터 나오는 돈이에요. 그 300만 원 가지고 모든 걸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집안 살림도 그걸로 사야 되고 뭐 핸드폰도 사야 되고 300만 원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은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제가 2013년에 들어갔는데 2012년 9월에 하나원을 출소를 했고 그리고 출소라는 말 하나원을 나왔죠. 네. 그리고 논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논술 공부를 하면서 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하루에 한 2-3개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편의점 야간 알바는 기본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편의점 택배상하차 제가 살던 곳이 도봉구였는데 도봉구에 창동물류센터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강북권의 가장 큰 물류센터인데 창동물류센터에 가서 이제 택배상하차 알바를 그때부터 했었고 결혼식장에 가면은 호텔 결혼식 말고 웨딩 컨벤션 뭐 이런 데 가면은 뷔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보면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접시 치우는 알바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별의별 알바를 가리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럼에도 제가 세운 뜻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재밌었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재밌었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가전을 사기 위해서 갔던 곳이 백화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활용품 센터를 갔었거든요. 재활용품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재활용품이지 남이 쓰다 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추구하는 인생관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불만보다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토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자. 재활용품 센터에 딱 갔는데 저는 사실 이미지상으로는 남들은 쓰다 버린 거니까 정말 막 이렇게 한심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세탁기를 사러 갔더니 세탁기가 그 당시 11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아주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8년 정도를 쓰다 버린 거래요. 이게 드럼 세탁기가 아니라 이거 드럼통 세탁기였어요. 뭔지 아시죠? 옛날 거.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세탁기를 11만 원에 가져다가 무려 8년을 더 썼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좋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걸 아니냐. TV도 사실은 남들이 쓰다 버린 거 한 5만 원에 샀었고요. 그리고 책상도 한 3만 원에 샀었고
다 그 정도 가격에 10만 원이 넘지 않은 돈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 사서 이제 그 리어카 동사무소에서 리어카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 다 싣고 갔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뭐 차도 못 빌리고 해서 정말 리어카에 이만큼을 써 꺼이꺼이 그 9월도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나라. 뻘뻘 흘리면서 갔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을 하나 채워넣는 과정이 재밌었고 나중에 돈을 조금씩 벌어서 그것을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재밌었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었고 친구들과 사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밝히고 물론 다 재밌지는 않았죠. 누군가는 저를 차별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라 뭐 네가 어떤 뭐 꺼져라 뭐 이 북개놈아 뭐 이런 각종 차별적인 언사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게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를 차별하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누구를 막 그렇게 미워하거나 누구를 막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별로. 저는 그냥 제 인생의 주인은 제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저를 북한에서 왔다 혹은 뭐다라는 이걸 씌워도 따옴표를 씌워도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진 않습니다. 저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어떤 책인가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하필 나온 시점이 대선 즈음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묘한 의미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쓰게 된 시점은 사실 한 2년 전부터였어요. 2년 전에 제가 한 20대 대학생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유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응이 뭘 그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게 자유라는 주제가 언제부터 꼰대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제가 됐을까. 이 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결국은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의 두려움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우리 작가님이나 우리 많은 PD님들이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공기처럼 따라온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혹은 일부는 너무나 당연하게 차려지는 자유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가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만약 만연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 왜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냐라는 그런 시각이 보편화된다면은 누군가 우리의 손에서 자유를 앗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위기감을 못 느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읽힌다면은 그나마 사람들이 자유라는 가치의 그 무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책 제목 그대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워싱턴에 가면은 웰링턴 국립묘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립묘지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 현충원 있잖아요. 우리 동작구에 가면 대전에도 있죠. 웰링턴 국립묘지에 가게 되면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비가 있습니다. 네, 그 추모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의 추모 공간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Freedom is not free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한반도에 많은 어떤 미군 병사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영토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인은 아니잖아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 맞서서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웠던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자유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항상 집권 세력이든 뭐든지 간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사과해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의견 표현을 했던 사람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요 자유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모 연예인이 빨간색 옷을 입었다가 우리 카리나 씨가 전 정말 에스파 좋아하는데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빨간색 점퍼를 입었고 그 빨간색 점퍼에 2번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연예인이 빨간색 옷을 입는 게 뭐가 문제며 연예인이 파란색 옷을 입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런 색깔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빨간 옷을 입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파란 옷을 입는 건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예요. 근데 왜 파란 옷을 입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순간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왜 파란 옷을 입었냐라고 지적하고 넌 일찍이냐 넌 이찍이냐라고 우리가 손가락을 돌리는 순간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사표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위축되고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건가? 파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우리의 사고를 점차 우리 스스로 제한하게 되면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사회적인 그런 신호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발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신가요? 단계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든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국가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은 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시각,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각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결코 우리와 정상적인 대화, 상식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시켜주고 싶고요. 우리가 진정한 남북 간의 평화, 정말 진실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가 가장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고, 그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을 고사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시키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정치인을 꿈꿉니다. 이건 숨기지 않는 꿈인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서 남북관계의 어떤 그 명확한 노선과 더 나아가서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대한민국의 외교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게 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자유의 가치와 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